여러분 저 이종욱 선생님 이 강연 잘 들으셨나요? 혹시 한번 이렇게 자기 좀 질문을 하실 분,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강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도리를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대입해 봤을 때 오늘은 그 조선시대처럼 꽃이나 나무들이 주위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볼펜이나 스마트폰 혹은 손목시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찰했던 방식대로 성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내 손목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공부가 과연 행 공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공부일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물에서 나아가서 성찰하는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 대신에 성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결국에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메시지로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선생님께서 강연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독서 장려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보고 내가 다시 그 사물을 보고 그 생각에 동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꽃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개울물이 흐르는데 조기명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뭇잎이 떨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조물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화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발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기존에 예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발상을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찰, 독서, 그리고 내 삶,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다 우리의 지혜를 얻는 공부, 그것을 행공부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공부법을 자기의 그런 체험 속으로 얼마나 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가, 창의적인 번역에도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이 눈높이에 비추었을 적에 그래도 잘 매끄럽게 번역이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옛 선인들의 그런 인생 철학과 우리들의 청년들의 어떤 삶의 현실 사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예. 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기범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를 이제 돌아봄에 있어서 사물이나 이제 자연이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어떤 반성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유익하지만 그럼 이렇게 관물 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라든지 그거에 기반한 인간론, 수양론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물에는 하늘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를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는 자연과학적인 현상과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찰의 과정이 제대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 방금 그 질문하신 분은 또 윤리학 전공이네요. 사람은 늘 대롱을 통해서 봅니다. 철학이라는 대롱, 또 윤리학이라는 대롱을 통해서 보는데, 아주 그 부분은 전통 윤리학 혹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어떤 학자가 글을 쓴 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서양 책 보니까 이제 원자, 아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천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 아들 관계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가 아버지고 태양이 아들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뒤엎어진 것으로서 바로 새로운 우주가는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대의 학자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과학적인 틀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인간 윤리학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저는 근대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대가 아니라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바로 서양 과학에서 세포 분열, 그런 것으로서 공부의 궁극점을 찾은 것이 근대라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포 숫자 혹은 분열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관계, 친구 애인 관계, 그것하고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새로운 답은 오히려 중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이 철학의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 같으면 근대적인 사상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운동과 함께 다산 사상에서 가장 중세적인 것이 무엇냐, 그리고 그 중세적인 것이야말로 이 근대의 여러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분리된 것이 근대라면 통합되어 있는 것이 그 이전 상태고, 그러면 근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도 지금 여러분들 정도의 상태라면, 그 시대라면 한번 그런 역발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제가 잉여와 모용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점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 원고에서도 보면 대학생들을 보면 그 삶이 참으로 팍팍하다,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만큼 지금 저희 현대 사회가 속칭으로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좀 살기 힘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선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선비 정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 너무나 이 조선 사회가 힘들어가지고
그 시대 용어로 헬 조선이다 하고 비슷한 그런 용어들도 있었나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 땅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마 근원적인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선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책을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실업자들이 당장 한 끼 먹을 밥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비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을 한다, 정치학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치학, 경제학을 하면 나중에 사회에 중요한 포스트에 이르러 있을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다 많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익에 틀끝만큼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남을 죽이면서도 낯빛 한번 바꾸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 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 같습니다. 저 사소한 꽃, 지렁이, 개구리, 파리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상생의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두지 못하면 정작 일정한 지위에 갔을 때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지 결국 남을 해치는 일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비가 책을 읽어서 세상을 윤택한다고 했을 때 뜻이 있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데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선비를 강요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막일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데 그런 분들한테는 선비라고 하는 것은 씨알이 안 먹히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젊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좋은 마음의 싹을 미리 조금씩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청년 선비 오늘 줄여서 청비라는 말을 했을 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 청년들을 선비로서 우리가 만들어 본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그것은 바로 선비들을 청년으로 만든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게요. 오늘 이렇게 정말 꽃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 그리고 지렁이탕 이야기 그런 많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오늘 말씀해주신 그 각각의 그 이야기를 지은 지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대개 그 벼슬을 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원숙해졌거나 그랬을 적에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그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토픽들이 그 지은이가 뭐 한 거의 10대 뭐 하여튼 아니면 20대 뭐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그래서 혹시 그 아주 원숙한 시절에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선비들 말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재기 발랄하고 막
굉장히 막 그 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았을 법한 그 시기에 어떤 그 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고민했던 분들의 이야기 있으면 혹시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글입니다. 이 조선시대 글에는 젊은 시절에 그 치졸한 생각을 담은 글은 남기질 않습니다. 후세에 창피하다고 해서. 그런 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글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많은 글들 중에 그 재미난 것들이 자식 교육 그리고 제자 교육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고 느껴보고 그 체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의 하나로서 오늘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이 발상의 전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역시 예전 사람들도 그런 쪽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규보라고 하는 조선 저 고려 중기에 뛰어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걸 하나 발명을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붙어 있다.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이규보라는 분은 사륜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만듭니다. 바퀴 넷 달린 정자를 만듭니다. 정자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퀴를 달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옮겨갈 수 있다. 요즘 캠핑카입니다. 아마 이 저작권이나 뭐 특허권 냈으면 아주 크게 됐을 겁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는 글을 보고서 혹은 사물을 보고서 역발상을 통해서 참 아주 독특한 그 생각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사물을 통해서 바로 성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옛날 글을 보고 그 글에 나오는 사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반박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역발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사상의 깊이,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선비라든가 혹은 뭐 유학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념을 가지고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대한 공부, 그 공부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때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는 큰 그림이 나오질 않고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도 사물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변주를 일으키면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저는 그 실사구시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선비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효라든가 충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공부법은 객관적 유물론이라고 그냥 유심주의라고 합니다. 흔히 성리학을 주관적이 아니라 바로 그 공부의 정신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청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 요즘 창의적인 사고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그냥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